2주택이신 분들이 이러한 투자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소형주택이잖아요. 임대사업하기 괜찮은 주택이죠. 관련된 부분들을 임대사업으로 유도해서 관련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부동산 거래에도 도움이 돼서 수익 창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까지 여지를 두시고 관련된 부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너무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던 부분이 바로 네 번째,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겠대요. 예전에는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 대해서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300세대가 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방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공유 차량에 대한 주차 면수 설치를 하게 되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켜주겠다. 그래서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심상업지역 에다 단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에 대한 부분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조금 더 쾌적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업성 부분이었고요.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바로 이 주차장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주차장 부분이 대폭 완화된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공유 차량 설치에 따라서 세대당 주차 대수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는 세대당 0.6대예요. 그리고요.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대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소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유 차량 설치를 하게 되면 세대당 0.26대, 다음에 공유 차량 100%를 하게 되면 세대당 0.17대만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처음 공급될 때 주차장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굉장히 완화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다가 이게 뭐가 나오냐면, 야, 도시형 생활주택 사는 사람은 자기 차도 못 갖고 다니느냐, 그러면서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서 주차 기준이 갑자기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0.6대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주차장 면적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수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지란 얘기죠, 다시.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뭘까요?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저는 한편으로 저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뭐 오피스텔도 뭐 다가구 뭐 이런 연립들도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건설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지만 실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편리성이 뚝 떨어지는 거라 주거 공간과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다가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지금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일지 모르겠지만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러니까 건축되는 입지 자체가 대부분 역세권에서 많이 지어지거든요. 그것들의 주차난을 더욱더 악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우려를 조금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차장 강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또 완화시켜 주겠다고 하고 뭐 정책의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공유 차량이라는 요 사업이 조금 더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방안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잡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죠.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사업의 기회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업성을 높인 대신 주거의 쾌적성을 떨어뜨리는, 편리성을 떨어뜨리는 어떤 안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네. 공유 차량이라는 걸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소카. 약간 이런 퀘스천이에요. 의미 아니에요? 소카? 그러니까 네. 약간 퀘스천이에요. 네. 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일정 세대수가 넘어가면 네. 자체적으로 공유 차량을 운영하는 거지. 그거를 건물의 의무사항으로 자체 운영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상 약간 요즘도 아파트 단지 되게 전기 자동차 그 충전 공간 만들어 놓고 텅텅 비어 있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똑같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편리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쾌적성을 그렇죠. 건물 자체에서 공유 차량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제가 좀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려면 네 법 개정이 주택법 개정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2024년 2월 달에 개정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5번째는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제하고 금융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뭐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다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 여기서 말하는 건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 소형주택에는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단서 조건이 따라요. 법 개정이 되어야 돼요. 법 개정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또는 공동주택, 여기서 아파트는 제외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융자 한도를 상향시켜줘서요. 일단 7,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걸 1억까지 늘려주겠대요. 자, 뿐만 아니라 저금리 지원을 해줘서요. 최저금리 분양을 3%로 임대를 2%로 저금리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PF 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해서 70%에서 80%까지 확대한다고 하고요. 자기자본 선투입 비율 요건을 완화시켜줘서 10%를 5%로 완화시켜준다라고 얘기해요. 자, 뿐만 아니라 시공순위 200일까지 확대해서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취득세 감면과 관련돼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세 관련된 부분은 여기 나오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을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들이 지금 하나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세 제한 특례법, 이거 우리가 굉장히 오래 기다렸었던 그러한 법들이 드디어 솔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1년도 넘게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22년 11월 달에 발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미 1년이 넘게 그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지방세 조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사실상 앞에 거 채증부터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얘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무리수가 좀 있어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다뤄볼 생각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설명 안 드렸죠.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 미분양 소형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면 원시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까지 같이
합쳐져 있게 되죠. 자, 나머지는 뭐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특별하게 부동산 거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가 좀 뺐어요. 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개인의 경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 한 소형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을 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어요. 자, 그래서 주택수 제외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거 잘 봐야 돼요.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는데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야.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인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미적용하겠다는 얘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 따라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주택수를 제외 적용하게 되면 신축 소형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하게 되는 경우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현행은 8%에서 1에서 3%로 취득세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주택자의 경우에는 12%에서 8%로 낮아지는 효과. 다만 3주택자는 12%에서 15%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방에 미분양 주택을 한 채 매입하게 되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1에서 3%, 그리고 2주택자의 경우에는 8%였는데 1에서 3%로, 그리고 3주택자에는 12%에서 8%로 4주택자부터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다르죠. 신축 소형과 지방의 미분양이라는 두 개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과연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 거냐에 관련돼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취득세 준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책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기대감이 낮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1주택자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는 있겠지만 종부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매입하려고 하는 주택보다 더 비싸거나 더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들은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겠죠. 반면에 2주택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 대상이다라고 보여지면서 다주택 장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2주택자의 경우에는 일단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감면을 받죠. 중과에서 약간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종부세는 일반과세, 양도세는 중과가 유예가 됩니다. 2025년 5월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세금 감면에 대한 혜택이 2주택자를 위한 혜택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주택자는요, 취득세 혜택이 없고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혜택이 없고요. 반면에 지방의 미분양에 대해서는 취득세 혜택이 약간 있죠. 4주택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인 사람이 더 다주택이 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이거는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 아파트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종부세, 양도세에서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호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으로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또 복잡하게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머리만 더 아파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분양 주택, 소형 주택을 뭔가 분양을 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미분양 사태, 또 건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하락,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다주택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다주택자가 들어갈 방법이 없죠. 굉장히 문턱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는 못 사고 다주택자도 안 사니까 결국 2주택자만 집을 많이 사라 라는 얘기인데,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막 30채를 동시에 사도 취득세가 감면 대상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고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론을박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주택이신 분들이 집을 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다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이게 이제 공표, 그러니까 1월 10일 날 나오기 전부터 그런 기사들이 좀 돌아서 저희 손님들이 좀 문의하신 분들 있었거든요. 뭐 지방에 나중에 노후에 있을 세컨하우스를 미분양 주택으로 먼저 사놓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의들이 오셨었는데, 당시 제가 했던 안내도 아직 법 개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시장 자체가 막 가격이 막 쭉 올라갈 추세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체되어 있는 물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그러한 대안을 내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다 정리되고 나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걷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도 안내 받으셨다는 게 이제 미분양 아파트 지방에 있는 그것들하고 관련된 게 뭐 포함이 안 된다, 혜택이 있다, 이러한 좋은 얘기들만 듣고 그러한 선택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갖고 오셨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정책으로 이 부분을 발표를 했어도 아직 이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장이 되게 막 상승선을 타서 지금 안 사면 안 되고 막 이러한 상황이 아니니까 우선은 너무 빨리 걷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얘가 시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알아봐야 좋은 기회도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들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1주택자 리스크 크고요. 3주택, 4주택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2주택이신 분들이 이러한 투자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소형주택이잖아요. 임대사업하기 괜찮은 주택이죠. 관련된 부분들을 임대사업으로 유도해서 관련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부동산 거래에도 도움이 돼서 수익 창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까지 여지를 두시고 관련된 부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너무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